전주 야시장에서 웅크리고 있던 한 고아 소년. 고물 줍는 할머니에게 거두어져 따뜻한 호떡만으로 길러졌다. 17년 후 그는 한국 전역에서 유명한 호떡 체인점의 사장이 되었다. 하지만 영광의 빛이 막 닿으려는 순간 과거가 갑자기 돌아왔다. 실종된 줄 알았던 친어머니와 한때 친구라고 불렀던 배신자를 데리고. 이것은 단지 호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용서와 감사,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을 결코 잃지 않았던 한 마음의 여정이다. 3월의 어느 이른 아침, 아직 나뭇가지에 냉기가 남아있고 해가 짙은 구름 사이로 겨우 얼굴을 내밀었을 때 전주의 초봄의 비가 내렸다. 비는 거세지 않았지만 끈질기게 이어져 도매시장으로 이어지는 작은 골목 전체를 우울한 분위기로 뒤덮었다. 낡은 양철 지붕 위로 무거운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간간히 울렸고 우릉덩이를 지나가는 노점상들의 수레바퀴 소리와 뒤섞여 마치 고요함에 익숙해진 도시의 한숨소리 같았다. 작은 식당 옆 양철 지붕 처마 밑에 낡은 은색 호떡 수레가 비를 피하며 비스듬히 서 있었다. 수레 위에서 작고 아담한 몸집의 여인이 얼굴에 든 주근깨를 한 채 호떡 덮개 유리에 맺힌 빗방울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고복자 할머니, 68세, 전주에서 반평생을 살며 20년 동안 호떡 장사로 생계를 이어왔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수레를 유일한 친구라고 불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딸이 서울로 떠나 자취를 감춘 후 그 수레만이 그녀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었기 때문이다. 복자 할머니는 부유하지 않았고 심지어 어떤 날은 국물에 밥 한 끼 겨우 먹을 정도였지만 이 작은 동네 사람들이 모두 기억하는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 바로 조용하고 소란스럽지 않은 친절함이었다. 그녀의 호떡은 작고 손바닥만 했지만 고소하고 바삭했다. 사람들은 맛있는 반죽이나 능숙한 굽기 기술 때문이 아니라 호떡 하나하나에 너무 많은 것을 잃은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날 아침 비가 막 거세졌을 때 복자 할머니는 수레의 비닐을 덮으려 허리를 굽히고 있었다. 그때 작은 그림자가 휙 지나갔다. 한 소년, 흑투성이의 헝클어진 머리, 손에는 깡통과 플라스틱 병이 가득 담긴 비닐봉지를 꼭 쥐고 맨발로 진흙탕을 건너고 있었다. 눈빛은 마치 쫓기는 듯 공포에 질려 있었다. 소년은 아무것도 구걸하지도 말하지도 않고 그녀가 서 있는 처마 밑으로 재빨리 몸을 숨겼다. 등을 돌린 채 마치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이. 복자 할머니는 소년을 보며 수십 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아마 그 시선이 너무 오래 머물러 소년이 당황했는지 소년은 돌아보았다. 눈빛은 망설이고 있었다. 저기도 비굴함도 없이 그저 세상에 지친 눈빛이었다. 배고프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비처럼 낮고 부드러웠다. 소년은 고개를 저었지만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에 스스로도 놀랐다. 복자 할머니는 더 묻지 않고 조용히 호떡 상자를 열어 아직 따뜻한 호떡 하나를 꺼내 소년 앞에 내밀었다. 먹어라. 배가 불러야 깡통이라도 줍지. 소년은 침묵했다.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아마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다정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는 호떡을 받아 들었다. 손은 마치 누가 다시 빼앗아갈까 두려운 듯 떨렸다. 찻잎을 베어 물자 입술이 살짝 떨렸다. 그리고는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다. 제대로 씹지도 않고. 호떡을 다 먹자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어져 있었다. 고맙습니다. 단 3마디였지만 복자 할머니를 멈칫하게 했다. 소년의 목소리는 약했다. 마치 그녀 자신의 먼 기억 속에서 울려 퍼지는 듯했다. 그녀도 밥을 구걸하던 시절 낯선 사람에게서 낡은 빵 한 조각을 받았던 날들이 있었다. 그때 그녀는 언젠가 자립할 수 있게 되면
그 빵을 더 필요한 사람에게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그 약속을 지켰다. 비는 아직 그치지 않았다. 양철 지붕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는 마치 말이 없는 슬픈 음악 같다. 복자 할머니는 처마 끝에 앉아 여전히 깡통 가득한 봉지를 마지막 생명처럼 끌어안고 있는 소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름을 묻지 않았다. 소년도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지만 분위기는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잠시 후 소년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늘었다. 제 이름은 진호예요. 할머니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름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반복되었다. 마치 과거의 익숙한 이름처럼. 예쁜 이름이구나, 그녀는 말하고 계속해서 길 밖을 바라보았다. 진호 소녀는 그녀를 힐끗 보았다. 어른들과 마주칠 때마다 겪었던 캐묻는 질문이 없어서 놀란 듯했다. 아무도 왜 그가 떠돌이 생활을 하는지 묻지 않았고 과거를 이야기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복자 할머니의 시선이 진호의 젖은 눈과 마주쳤을 때 소녀는 그녀가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것을 알았다. 부모님은 어릴 때 저를 버리고 가셨어요. 할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고요. 그때부터 시장에 떠돌이 어른들을 따라다니며 고물을 주웠어요. 하지만 그분들도 다른 곳으로 가버리셨어요. 진호는 감정 없이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글자 하나하나에 겹겹이 쌓인 상처가 있었다. 복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손을 뻗어 자신의 어깨에 두른 수건 조각을 빗물에 젖어 차가워진 소년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춥겠구나. 원하면 내일 다시 여기로 오렴. 호떡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마. 그 말에 진호는 할머니를 올려다보았다. 멍한 표정이었다. 떠돌이 생활 몇 년 동안 처음 받아본 제안이었다. 동냥도 동정도 아니었다. 다시 시작하라는 초대였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겠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복자 할머니는 여전히 익숙한 자리에 호떡 수레를 펼쳤다. 그리고 마치 확인되지 않은 약속처럼 진호가 나타났다. 여전히 맨발, 여전히 흑투성이 얼굴이었지만 이번에는 눈빛이 더 밝았다. 복자 할머니는 작고 낡았지만 깨끗한 앞치마를 그에게 건넸다. 이건 내 할아버지가 남긴 거다. 이제 내 것이야. 진호의 손이 그것을 받을 때 떨렸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음속에 무언가 꿈틀거렸다. 바로 믿음이었다. 시간과 버림받음에 의해 달아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그 감정. 하루 종일 진호는 반죽 섞기, 치대기, 둥글게 빚기를 배웠다. 손은 서툴렀고 반죽이 얼굴과 머리카락에 잔뜩 묻었다. 손님들은 그의 어설픈 모습에 자애로운 미소를 지었고 복자 할머니는 항상 다정한 눈빛으로 끈기 있게 가르쳤다. 저녁이 되어 마지막 호떡이 구워졌을 때 진호는 수레 옆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다. 힘들지만 재밌어요. 그는 말하고 스스로 웃었다. 복자 할머니는 그에게 따뜻한 두유 한 잔을 건넸다. 잘했어. 그녀가 말했다.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란다. 진호는 그녀를 보았다. 저녁바람이 그녀의 하얀 머리카락을 스치고 희미한 햇살이 주름진 얼굴에 부드럽게 비쳤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불씨를 간직한 사람의 얼굴. 그는 왜인지 몰랐지만 마음이 따뜻해졌다. 외투를 입었을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이었다. 그날 밤 복자 할머니는 골목 끝 작은 단칸방으로 돌아와 남편의 제사상에 작은 촛불 하나를 켰다.
그녀는 영점을 보며 속삭였다. 보셨어요? 제가 또 한 아이에게 호떡을 주었어요. 당신이 옛날에 저에게 흰쌀밥을 주셨던 그날처럼요. 촛불이 흔들렸다. 그리고 작은 방 어딘가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기억 속의 대답처럼. 도시의 다른 편, 어두운 골목에서 진호는 낡은 계단 밑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손에 복자 할머니가 준 앞치마가 들려 있었고, 그것을 이불처럼 가슴에 꼭 껴안았다. 잠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게 찾아왔다. 그는 내일 비가 올지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다. 내일 그는 복자 할머니의 호떡 수레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비 오는 날 손에 쥔 호떡 하나로 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전주의 봄은 길지 않았다. 4월 중순이 되자 햇살이 길을 달구기 시작했고 차가운 바람은 깊은 골목으로 물러났다. 하지만 고복자 할머니의 호떡 가게 뒤 작은 부엌에서는 바닐라 향 나는 반죽과 지글거리는 기름, 그리고 이제는 매일 아침 돌아갈 곳이 생긴 한 떠돌이 소년의 존재감에서 따뜻한 김이 끊임없이 피어올랐다. 진호는 매일 새벽 5시에 가게에 왔다. 복자 할머니보다도 일렀다. 그는 자발적으로 마당을 쓸고 재료를 정리하고 심지어 처음처럼 어설프지 않게 가스레인지 불을 켤 줄도 알게 되었다. 손은 작았지만 능숙했다. 그가 빚은 호떡은 이제 동그랗고 겉은 타지 않았으며 특히 맛이 복자 할머니가 예전에 만들었던 것과 똑같아졌다. 너는 나처럼 호떡을 잘 만드는구나. 제가 잘 배워서 그런 거지 할머니가 잘 가르쳐 주셔서가 아니에요. 복자 할머니는 웃었다. 눈가가 수천 개의 시간실로 수놓은 듯한 주름으로 접혔다. 작은 동네 전체가 두 할머니와 손자의 모습에 익숙해진 듯했다. 단골 손님들이 묻기 시작했다. 저 아이가 할머니 손주예요. 복자 할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진호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거의 그렇죠. 하지만 빛이 아무리 따뜻해도 인생은 그 때문에 어두운 구석을 씹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느 화요일 아침 손님이 몰리기 시작할 때 진호는 길 건너편에 서 있는 키 큰 남자를 보았다. 더러운 야구 모자를 쓴 남자는 눈이 흐릿했고 몇 미터 떨어져 있었음에도 술 냄새가 풍겼다. 그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다. 손에 들고 있던 호떡이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그 남자는 방석이었다. 한때 진호를 데리고 시장을 떠돌며 구걸하고 소매치기하고 고물을 줍게 했던 자, 내일 돈을 충분히 가져오지 않는다고 그를 때렸고 2달 전 진호가 그 떠돌이 무리에서 도망치게 만든 장본인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그를 찾아냈다. 그는 가까이 오지 않고 그저 쳐다보다가 돌아섰다. 하지만 그 시선만으로도 진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괜찮니? 복자 할머니가 진호가 아침에 반죽 그릇을 3번이나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물었다. 저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진호는 할머니의 시선을 피했다. 복자 할머니는 그에게 말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리의 아이들마다 과거에 각자의 유령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을 부엌 불빛 아래 드러낼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 몸짓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였다. 누군가 뒤에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놀라는 모습, 낯선 사람이 가게에 들어올 때마다 손을 꽉 쥐는 모습, 혹은 저녁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오랫동안 침묵하는 모습. 그녀는 진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사흘 뒤, 방석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호떡 수레로 곧장 다가왔다. 이 꼬마가 할머니랑 무슨 사이야? 그가 술 취한 목소리로 허리에 손을 얹고 물었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내 손주다. 복자 할머니가 한치의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진호는 수레 뒤에 서서 호떡 쟁반 뒤에 숨었다. 등에는 땀이 흥건했다. 거짓말하지 마. 쟤는 나한테 이랬어. 지금 나한테 빚이 있다고. 그가 눈을 부릅뜨며 목소리를 높였다. 가게 안은 조용해졌다. 몇몇 손님은 일어나 가버렸고 다른 몇몇은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복자 할머니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아무도 누구에게 빚진 게 없다. 내 손주는 어디에도 안 가. 방석이 그녀를 보며 비웃었다. 할머니는 제가 어떤 놈인지 알아? 제가 할머니 좋아서 여기 있는 줄 알아? 아니, 내가 쟤를 좋아해서 여기 있는 거야. 그는 침묵했다. 강한 바람이 불어와 길가 나무에서 나뭇잎 몇 개를 날려보냈다. 방석은 눈을 가늘게 뜨고 더 말없이 가버렸다. 진호는 카운터 뒤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하지만 어깨는 심하게 떨렸다. 복자 할머니가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설명할 필요 없다. 그냥 여기 있어. 그날 밤 진호는 할머니의 단칸방 문 앞에 서서 한참 망설이다 겨우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저를 진짜로 받아주실 수 있으세요? 복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집 안으로 끌어당겨 옛날 딸의 낡은 외투를 건넸다. 춥겠다. 들어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호는 이불이 있는 따뜻한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잤다. 옆방에는 어른이 있었고 공기 중에는 여전히 호떡 냄새가 남아 있었다. 그는 오늘부터 자신의 삶이 더 이상 거리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후 며칠 동안 아무도 진호를 시장 구석에서 잠들거나 고물상에서 떠도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는 이제 호떡 술의 일부가 되었다. 매일 아침 지글거리는 기름 소리가 복자 할머니가 그에게 반죽을 고르게 빚는 법을 가르치는 소리와 어우러졌다. 그는 절대적인 성실함으로 모든 일을 했다. 마치 이전에 떠돌고 길을 잃었던 모든 세월을 보상하려는 듯이. 진호의 존재는 복자 할머니를 덜 외롭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호떡 가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손님들이 더 많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고소한 호떡 때문에 왔고 어떤 사람은 고복자 할머니의 새 손주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왔지만 결국 모두가 그 소년의 진실한 눈빛과 부지런한 손 때문에 머물렀다. 어느 일요일 아침 며칠간의 비 끝에 해가 떴을 때 한 무리의 고등학생들이 가게를 지나가다 호떡을 맛보러 들렀다. 그중 한 여학생 은서가 진호를 알아보았다. 너 게임방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자던 애 맞지? 분위기가 멈칫했다. 호떡 쟁반을 닦던 진호의 손이 갑자기 멈췄다. 얼굴이 붉어졌다. 은서는 악의 없이 그저 놀라서 말을 이었다. 나는 내가 떠돌이인 줄 알았어. 왜 여기서 이래? 진호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복자 할머니가 뒤에서 말했다. 쟤는 우리 가게 호떡 장인이야. 아주 잘 만들지. 여학생이 머뭇거렸다. 아, 제가 실례되는 말을 했다면 죄송해요. 진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두 할머니와 손자가 내일 쓸 재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진호가 조용히 말했다. 고 할머니, 제가 중학교 졸업하면 전문적으로 호떡 만드는 기술을 배울 수 있을까요? 복자 할머니는 그를 돌아보았다. 눈에 드문 빛이 어렸다.
평생 기술을 전수할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지만 비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소년이 이제 희망의 참 목소리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자 마치 자신의 젊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너는 호떡을 잘 만든다. 하지만 기술을 배우는 건 단순히 호떡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는 법을 배우는 거야. 준비됐니? 진호는 망설이지 않았다. 저는 평범한 사람처럼 살지 못한 세월이 너무 많아요.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세월이 흐르고 진호는 새로운 호떡 레시피를 수첩에 기록하기 시작했다. 팥소, 계피, 치즈를 넣은 종류 등 그는 손님들에게 묻고 모든 피드백을 꼼꼼히 메모했으며 심지어 인터넷에서 정확한 온도와 반죽 숙성 기술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다. 그는 더 이상 떠돌이 소년이 아니었다. 직업에 대한 진지한 학생이었다. 어느 날 복자 할머니가 진호를 방으로 불러 낡은 나무 상자를 건넸다. 이건 내 할아버지 것이다. 그분이 처음 호떡 가게를 열었을 때 쓰신 수첩인데 이제 너에게 주마. 진호가 열자 안에는 빛바랜 갈색 잉크로 쓴 손글씨 레시피와 함께 호떡 가장자리가 타면 10초 덜 굽기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비싼 호떡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호떡이 필요하다와 같은 몇 줄의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는 글자 하나하나를 삼키듯 읽었다. 눈이 붉어졌다. 할머니, 왜 저를 이렇게까지 믿으세요? 복자 할머니는 그를 부드럽게 바라보았다. 나도 한때 아무도 다가오지 않을 때 나를 믿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달 말 진호는 덕진구의 중퇴 아동 교육센터에 정식으로 입학했다. 그는 헐렁한 흰 셔츠를 입고 복자 할머니가 낡은 천 조각으로 꿰매준 배낭을 메고 몇 년 전에 들어갔어야 할 학교 문을 지났다. 그는 늦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고 할머니가 말했듯이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늦음이란 없다. 그날 저녁 그가 책상 불빛 아래서 자신이 직접 쓴 새로운 레시피 수첩을 읽고 있을 때 그는 문득 깨달았다. 이 작은 단칸방, 호떡 냄새와 낡은 기름 냄새가 섞인 곳, 옆방에서 들려오는 고 할머니의 기침 소리. 이 모든 것이 이제 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 때 복자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진호가 첫 호떡으로 자신의 삶에 들어온 날을 기록한 낡은 일기장을 가볍게 쥐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세상에는 배에서 태어나지 않고 사랑과 비 오는 날에 따뜻한 호떡 하나로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다. 전주 고복자 호떡가게 2층에서 진호는 큰 화이트보드 앞에 앉아 어지럽게 숫자를 쓰고 있었다. 벽에는 비용, 재료, 배달 일정, 고객 설문조사 등 다양한 색깔의 메모지가 가득 붙어 있었다. 책상 구석에는 식은 생강차 한 잔과 그가 계속해서 보충하고 있는 복자 할머니의 낡은 손글씨 레시피 수첩이 놓여 있었다. 아래층 가게는 늘 붐볐다. 호떡 냄새와 팥 냄새가 뒤섞여 마치 과거를 한숨에 품은 듯 향긋했다. 진호는 압박감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는 호기심에 찾아온 손님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손님들은 더 많은 것을 기대했다. 그들은 브랜드, 아름다운 이야기, 현대 사회의 선의의 상징을 원했다. 소셜미디어는 그를 바람처럼 빠르게 유명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모호한 메시지, 협력 제안 이메일, 투자, 프랜차이즈 문의가 쏟아졌다. 심지어 은행원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전화해 재정 상담이 필요하지 않으냐고 묻기도 했다. 진호는 제안의 홍수 속에 잠겼다. 그리고 그는 두려웠다. 어느 겨울 아침 진호가 막 바닥을 닦고 있을 때 낯선 여자가 가게에 들어왔다. 그녀는 갈색 모직 코트를 입고 두꺼운 목도리를 두르고 떨리는 손으로 낡은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여기가
진호라는 소년이 영각에 만나요. 그녀가 작게 물었다. 진호는 부엌에서 고개를 들고 정중하게 대답했다. 네, 제가 진호입니다. 어떤 호떡을 원하세요? 여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다. 눈가가 붉었다. 그녀는 조용히 팥 호떡 2개를 사고 정확히 돈을 낸 뒤 문을 나섰다. 하지만 그녀는 멀리 가지 않았다. 진호는 그녀가 길 건너편 신호 대기 중인 버스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어깨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 직원이 작게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사장님? 진호는 그저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싹 텄다. 마치 무언가 스쳐 지나갔지만 붙잡기에는 힘이 부족했던 것처럼. 그날 밤 진호가 복자 할머니가 쉬고 있는 단칸방에 돌아왔을 때 그는 그 여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듣고 나서 잠시 조용히 있다가 물었다. 그 여자가 이름을 말했니? 아니요. 하지만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 같은 눈빛이었어요. 복자 할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지만 눈에 주름보다 깊은 의심의 빛이 스쳤다. 다음 날 가게는 발신인 불명의 손편지 한 통을 받았다. 안에는 빛바랜 보라색 잉크로 쓴 짧은 글이 있었다. 없던 아이들은 빼앗기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쯤 호떡가게 뒤에 서 있었을 겁니다. 부디 그 아이를 잘 돌봐주세요. 제가 살아있을 때 할 수 없었던 일이니까요. 편지에는 날짜도 주소도 없었다. 진호는 읽고 나서 손이 가볍게 떨렸다. 그는 복자 할머니에게 보여주었다. 할머니는 글씨를 자세히 보더니 마치 유물을 만지듯 조심스럽게 접었다. 아마 너를 알던 사람일지도 몰라. 할머니는 그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눈빛은 멀리 마치 어느 오래된 겨울이 아주 느리게 지나가는 것을 보는 듯했다. 동시에 진호의 여정에 대한 기사가 중앙일보 특별 칼럼에 실렸다. 고아에서 소셜미디어 열풍의 호떡가게 사장까지. 기사에는 진호가 호떡을 굽는 사진과 붐비는 가게 안에서 복자 할머니에게 고개 숙여 감사하는 짧은 영상이 함께 실렸다. 그 사진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몇몇 해외 한인 신문에도 공유되었다. 부산에 사는 60대 여성이 그 영상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너무 닮았어. 가슴 아플 정도로 닮았어. 유명한 기사 이후 고복자 가게를 찾는 손님은 급증했다.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서 호떡 한 개를 사고 진호나 국민 할머니라고 불리는 복자 할머니와 함께 인증샷을 찍었다. 가게 안은 따뜻하고 활기찼다. 하지만 안에서 진호는 매 시간마다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커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쉬지 않고 일했고 주방은 과부하 상태였으며 배달 주문은 계속해서 늦어졌다. 일부 고객들은 호떡 맛이 예전 같지 않다, 서비스가 느리다, 품질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 는 부정적인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다. 2층의 작은 회의실에서 진호는 핵심 팀원 4명, 즉 주방장, 판매팀장, 오랜 경력의 계산원, 그리고 소셜미디어 담당 보조원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진호가 긴장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주방장 태수 씨는 진호와 처음부터 함께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팔짱을 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제 손님들은 호떡 때문이 아니라 언론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들은 동화를 원하지 호떡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직원이 말을 이었다. 복자 할머니가 화장실 갈 때도 라이브 방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호 씨, 그들은 이 가게를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쇼로 봐요.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진호는 손을 꽉 쥐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초심을 지키기 위해 문을 닫아야 하나요? 아니면 모든 것이 희석되도록 확장해야 하나요? 모두가 침묵했다. 그 질문에 누구도 솔직하게 대답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진호는 가게 앞에 앉아 분주하게 오가는 차들을 바라보았다. 맞은편에는 복자 할머니가 예전에 빈 병을 팔아 몇 푼 벌던 작은 잡화점이 있었다. 그는 처음의 날들을 떠올렸다. 호떡 하나하나가 기적이었던 시절. 지금은 매일 수백 개의 호떡이 만들어지지만 기적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열어 수많은 협력 이메일, 투자 제안, 그리고 익명의 계정에서 온 개인 메시지를 훑어보았다. 당신은 텅 빈 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선의가 마케팅 전략으로 변질되게 두지 마세요. 누가 보냈는지 몰랐지만 그 말은 칼날 같았다. 다음 날 태수 씨가 사직서를 냈다. 호떡은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카메라를 의식하며 만드는 호떡은 제게 맞지 않아요. 그는 화내지 않고 그저 슬픈 눈으로 똑바로 말했다. 진호가 그의 손을 잡았다. 형은 겨울에 배고픈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맞아. 하지만 그건 진짜 사람들에 대한 얘기지, 라이브 방송하는 손님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선택해야 해. 호떡을 만들 건지, 브랜드를 만들 건지. 그날 밤, 진호는 늦게 돌아왔다. 복자 할머니는 작은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노란 불빛이 하얀 머리카락 위로 쏟아졌다. 길을 잃었니? 그녀가 돌아보지 않고 물었다. 진호는 침묵했다. 그리고 바닥에 앉아 할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모든 사람이 제가 먹었던 것처럼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복자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호떡은 만드는 사람이 진심을 지킬 때만 맛있는 법이다. 내가 의심하기 시작했다면 잠시 물러서거라.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고 기억해봐. 처음의 반죽 냄새는 어떤 냄새였는지. 그날 밤 진호는 부엌으로 가서 직접 반죽을 하고 팥소를 빚고 처음처럼 낡은 프라이팬에 호떡을 구웠다. 카메라도 도와주는 직원도 없이 오직 혼자 낡은 프라이팬 그리고 손의 기억뿐. 그 호떡은 다음 날 아침 작은 나무 상자에 담겨 짧은 편지와 함께 놓였다. 길 건너편에서 저를 보고 우셨던 그 아주머니께. 그 편지는 카운터에 놓여 합당한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기다렸다. 부산의 작은 집에서 그 여자, 길 건너편에 서 있던 그 여자는 상자를 받았다. 상자를 열자 팥 호떡 냄새가 마치 20년 전 어머니가 되는 권리를 빼앗기고 비 오는 날 떠나보낸 아이 때문에 애타게 울었던 그날로 그녀를 데려가는 듯했다. 그녀는 울었다. 이번에는 등을 돌리지 않고. 주방장 태수 씨가 그만둔 지 2주 후 고복자 호떡 가게는 조용히 예전의 리듬을 되찾았다. 더 이상 아침마다 몰려드는 인파도 수백 건이 주문 메시지도 없었다. 하지만 진호는 마음이 더 가벼워졌다. 그는 주방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직접 호떡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다. 홍보도 라이브 스트리밍도 없이 매일 200개의 호떡만 만들어졌다. 다 팔리면 문을 닫았다. 복자 할머니는 만족했고 직원들은 더 이상 지치지 않았다. 어느 봄날 오후 부드러운 햇살이 지붕 위로 쏟아질 때 진호가 카운터를 닫고 있을 때 문이 열리고 한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정중한 회색 정장, 클래식한 시계, 느리지만 단호한 걸음걸이. 안녕하세요. 저는 세연푸드 시스템의 CEO 임민준입니다. 그가 부드럽게 고개를 숙였다. 진호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작년에 가장 빠르게 성장한 한국 전통 음식 체인에 대한 기사에서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가 왜 여기에? 안녕하세요. 저는 진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프랜차이즈나 투자를 받지 않습니다. 민준이 웃음을 터뜨렸다. 저는 호떡을 사러 온 것도 평범한 투자를 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차상에 앉았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빛이 민준의 옷자락에 비쳐 반짝였다. 그는 USB와 얇은 서류 뭉치를 꺼냈다. 10년 전, 저는 실직하고 전주를 떠돌았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한 할머니께서 저에게 호떡 하나를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신을 믿는다면 이 호떡이 너를 다시 일어서게 해줄 것이다. 저는 정말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호떡은 당신의 호떡과 똑같았습니다. 진호는 굳어버렸다. 그 말은 오직 복자 할머니만 사용하던 말이었다. 아시나요? 민준이 말을 이었다. 저는 그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 대한 기사를 읽고 익숙한 맛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보답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민준이 USB를 열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한미맛의 거리라는 이름의 작은 복합단지 디자인이 나타났다. 어려운 시절을 겪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한국 전통 음식을 재현하는 곳이었다. 아내를 잃은 노인의 국수집, 손주를 키우는 할머니의 김치가게, 그리고 왼쪽 구석에 자리 잡은 아주 작은 고복자 호떡가게. 당신은 자본금을 낼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당신이 새로운 사람들을 훈련시켜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이 브랜드 이름을 사용해 이야기를 더 멀리 퍼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셔도 저는 매달 당신의 호떡을 먹으러 올 겁니다. 진호는 화면을 보았다. 그는 5년 전의 자신, 가난하고 춥고 배고팠던 자신을 마주 보는 것 같았다. 제가 당신의 브랜드를 망칠까봐 두렵지 않으세요? 진호가 물었다. 민준이 웃으며 고집센 아이를 보듯 그를 보았다. 당신은 망치지 못할 겁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이야기가 있는 호떡이지 이익을 내는 호떡이 아니니까요. 민준이 돌아갔을 때 진호는 가게 문 앞에 멍하니 서서 언덕 너머로 사라지는 검은 차를 바라보았다. 큰 결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다. 더 이상 비 속에서 버려져 울던 떠돌이 소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진호는 복자 할머니 앞에 레시피 수첩을 놓고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이 호떡을 더 멀리 가져가고 싶어요. 하지만 할머니께서 동의하신다면요. 복자 할머니는 바로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랍에서 작은 천 주머니를 꺼냈다. 안에는 낡은 손수건이 들어 있었다. 색은 바랬고 가장자리에는 하얀 백꽃이 수놓아져 있었다. 내가 버스 정류장 앞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던 날, 이 손수건으로 내 손을 닦아주고 첫 호떡을 먹여주었지. 진호는 멈칫했다. 이걸 가져가거라. 어디를 가든. 하지만 기억해라. 손을 깨끗이 닦고 나서 반죽을 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진호는 민준에게 전화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첫 직원은 호떡 만드는 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호떡을 맛봐야 합니다. 세영과의 협력 소식은 소셜미디어에서 금세 화제가 되었다. 여러 온라인 뉴스 사이트에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고복자 호떡, 전주를 넘어서다. 감동적인 호떡 이야기, 대형 외식 체인 세연의 투자 유치. 버스 정류장에서 쇼핑몰까지 진호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진호는 민준과의 통화 확인 후 즉시 첫 번째 팀 훈련에 착수했다. 첫 번째 장소는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서울이 아니라 방황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센터가 있는 광주였다. 첫 호떡은 믿음을 잃었던 손에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진호가 세연팀과의 첫 회의에서 말했다. 수강생 중에는 절도 전과가 있는 미성년자 미래, 말을 못하는 청년 수혁,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출근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미혼모가 있었다. 진호는 서류를 보지 않았다. 그는 단 한 가지 질문만 했다. 마지막으로 공짜 호떡을 먹어본 게 언제인가요? 미래가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한 번도 없어요. 진호는 팥 호떡 하나를 그녀 앞에 내밀었다. 이제는 있네요. 모두가 진호를 믿지는 않았다. 세연 내부 일부에서는 이것을 인도주의적 홍보쇼라고 여겼고 불안정한 요소를 운영에 투입하는 것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침묵하며 비공개 회의에서 한마디만 남겼다. 그는 우리가 잊었던 것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진호가 수강생들과 함께 환하게 웃는 사진 한 장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리고 바로 그 사진이 부산에 사는 한 중년 여성, 진호의 친어머니의 언니의 눈에 띄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영숙, 현재 지역 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있었다. 진호의 사진을 보자 그녀는 굳어버렸다. 눈, 미소, 서 있는 자세, 모든 것이 19년 전 실종된 여동생과 갓난아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그날 밤 그녀는 서류함을 뒤져 미혼모라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기 전 여동생의 유일한 사진이 담긴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다. 그녀가 2006년에 쓴 일기장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동생은 아이를 버스 정류장에 두고 떠났다. 사람들은 아이를 지키거나 완전히 관계를 끊고 한국을 떠나라고 강요했다. 미안하다. 영숙의 손이 떨렸다. 진호의 사진은 기이할 정도로 닮았다. 그리고 팥 호떡. 우연일 리 없었다. 다음 날 그녀는 전주행 기차에 올랐다. 예고도 약속도 없이 본점 호떡 가게에서 진호가 미래에게 반죽 빚는 법을 가르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짧은 곱슬머리에 얇은 안경을 쓴 여자가 들어왔다. 아무 말 없이 주위만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벽에 걸린 사진에 멈췄다. 복자 할머니가 어릴 적 진호를 주워 안고 있는 사진이었다. 실례합니다. 누가 진호인가요? 그녀가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진호는 부엌에서 나와 손을 닦았다. 네, 제가 진호입니다. 무슨 일이신지. 영숙은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웃었다. 아마도 제가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일 겁니다. 대화는 쉽지 않았다. 진호는 처음에 그녀를 호기심 많은 고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지갑을 열어 낡은 손수건에 쌓인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마른 소녀의 낡은 사진을 꺼냈을 때 진호는 할 말을 잃었다. 그 손수건은 복자 할머니가 전날 그에게 준 손수건과 똑같았다. 진호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손을 꽉 쥐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가 들려주는 기억의 조각들을 조용히 들었다. 어머니가 아이를 버리도록 강요당하고 거의 10년 동안 해외에서 살다가 조용히 돌아와 부산의 한 집에서 한 번도 마음 편히 살지 못했다는 이야기. 진호는 원망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를 바로 껴안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물었다. 어머니는 살아계신가요? 영숙이 고개를 숙였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진호라는 이름이 적힌 종이 조각과 멀리서 아들을 몰래 쳐다본 사진 한 장이 담긴 작은 나무 상자를 간직하고 계셨어요. 그날 밤
진호는 복자 할머니 곁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없이. 할머니는 그 여자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말했다. 너에게는 2명의 어머니가 있을 수 있다. 누구도 누구를 대신할 필요는 없어. 떠난 사람은 기억 속에서 살아가고 새로 온 사람은 축복이란다. 광주 고복자 호떡 훈련센터 3층 옥상에서 진호는 혼자 서 있었다. 바람이 그의 외투 자락을 뒤집었다. 그는 방금 통신 담당 보조원으로부터 나쁜 소식을 들었다. 한 대형 포털 사이트 익명 게시판에 진호가 인도주의적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고아인 척했다. 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는 것이었다. 글에는 진호가 늘 가지고 다니던 손수건 사진과 영숙 씨가 비공개 그룹에 올린 사진을 비교한 내용이 첨부되었다. 제목은 악의적으로 붙여졌다. 가짜 호떡 눈물의 이야기는 단지 마케팅 쇼인가? 그날 밤 샵사인 고복자 사기 해시태그가 한국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다. 진호가 우는 장면, 버스 정류장에서 주워진 아이, 라는 그의 말이 네티즌들이 수십 개의 옛 영상에서 파헤친 모순된 부분들과 비교되는 편집 영상이 퍼져나갔다. 여론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옹호하는 측은 이를 안타까운 사고라고 불렀다. 반대 측은 진호가 투자와 동정심을 얻기 위해 출신을 속였다며 분노했다. 전주의 본점에서 복자 할머니는 저녁 뉴스를 보았다. 지친 얼굴로 세연 본사에서 나오는 진호의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오는 것을 보고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영숙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닐 텐데, 그녀가 속삭였다. 그저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몰랐을 뿐이야. 세연 회의실에서 임민준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우리가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언론이 여론을 이끌게 두면 누구나 죄인이 될 겁니다. 한 이사가 말을 끊었다. 진호 군은 최소 1년 동안 프로젝트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언론이 잠잠해질 때까지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그가 물러나면 이야기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광주의 작은 주방에서 진호가 호떡 빚는 법을 가르쳤던 수강생 미래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굽고 있는 팥 호떡을 보여주며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는 절도 전과가 있고 세 군데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하지만 저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준 곳은 단 한 곳, 여러분이 가짜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호떡 가게뿐이었어요.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중 누가 저 같은 실패자에게 공짜 호떡 하나라도 준 적이 있나요? 미래의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진호의 호떡을 먹어본 많은 사람들이 공유했다. 샵사인 진짜 호떡이라는 이름의 암묵적인 운동이 나타났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고복자 가게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공짜 호떡을 받은 사람, 실직했을 때 격려받은 사람, 아이를 데리고 호떡 만드는 법을 배우러 온 사람. 작지만 빽빽한 이야기들이었다. 진호는 한 줄 한 줄 읽었다. 어떤 부분은 그를 울게 했고 어떤 부분은 그를 희미하게 웃게 했다. 하지만 그를 침묵하게 한 댓글이 하나 있었다. 당신이 정말 고아가 아니었더라도 저는 당신이 외로움을 이해하는 사람처럼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숙 씨가 다음 날 아침 진호를 찾아왔다. 미안하다. 그녀가 붉어진 눈으로 말했다. 언론이 그렇게 왜곡할 줄은 몰랐어. 나는 그저 내 동생을 위해 무언가를 되찾고 싶었을 뿐이야. 진호는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물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저를 믿으셨을까요?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일기장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이건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쓴 마지막 글이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언젠가 내 아들이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를 말할 필요 없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만을 말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진호는 수첩을 접고 한숨을 쉬었다. 그럼 저는 첫 호떡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는 세연의 휴게실 거울 앞에 흰 셔츠를 입고 서 있었다. 보조원이 넥타이를 가져왔지만 그는 거절했다. 낼 필요 없어요. 저는 정치인이 아니니까요. 임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들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가 대신 성명서를 낼 수 있습니다. 진호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가 입을 열지 않으면 저 고아원에서 호떡을 먹었던 수백 명의 아이들도 의심받을 겁니다. 여기서 기술을 배운 소녀들은 언론의 도구로 불릴 겁니다. 그들이 함께 끌려 내려가게 둘 수는 없습니다. 민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가와 진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마. 그냥 솔직하기만 하면 돼. 전주 컨벤션 센터의 대형 홀에서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언론이 북적였고 카메라와 마이크가 연단을 가득 메웠다. 진호는 대본도 대리인도 없이 나섰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호입니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꾸며낸 고아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진실을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진실이 누군가를 상처 입혔다면 사과하기 위해 왔습니다.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진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호떡 가게나 투자,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비 오는 밤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날 저는 제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배고프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저를 거두어 낡은 손수건으로 제 손을 닦아주시고 팥소가 든 호떡을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버려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누구도 그 사실을 긍정하거나 부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느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버려지지 않도록 사는 법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제가 정말 고아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는 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녀는 저를 떠나도록 강요당했고 그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사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어머니가 계십니다. 바로 복자 할머니입니다. 그녀는 저를 낳지 않으셨지만 제게 삶을 주셨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두 어머니 중에 가짜인 분이 계십니까? 한 여성 기자가 일어섰다. 당신은 대중의 동정심을 이용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만약 호떡 하나가 누군가를 미소 짓게 할 수 있다면 저는 매일 그 동정심을 계속 이용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면요. 기자회견 후 진호의 발언 영상은 소셜미디어 전체에 공유되었다. 특히 마지막 말은 저는 신분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호떡을 계속 만들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샵사인 진짜 호떡은 낯선 사람에게 호떡을 선물하거나 노숙자를 돕거나 가난한 학생들에게 요리를 가르치는 등 작지만 진심 어린 행동을 공유하는 운동이 되었다. 고복자 본점에서 복자 할머니는 텔레비전 화면 앞에 앉아 있었다.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이 조용히 흘렀다. 진호가 들어와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할머니, 제가 너무 과했나요? 그녀가 부드럽게 웃었다. 아니, 너는 단지 버려졌던 아이가 일어나 용서하는 법을 말했을 뿐이다. 부산에서 영숙 씨는 개인 페이지에 긴 글을 올렸다. 변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였다. 혼란을 가져온 것은 저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치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이야기해야 하는 것도 저입니다. 몇 주 후, 진호는 광주의 훈련센터로 돌아왔다. 그는 새로운 수강생들을 위해 직접 호떡을 구웠다. 막 소년원을 나온 17세 소년에게 호떡을 건네며 진호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알 필요 없어.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만 알면 돼. 기자회견 3개월 후, 진호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하고 호떡을 굽고 시스템의 새로운 지점에서 훈련을 진행했다. 여론은 잠잠해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진호는 더 이상 해명하려 하지 않았다. 때로는 진실하게 사는 것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야. 그가 미래에게 왜 더 이상 반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답했다. 그냥 계속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초가을 어느 날, 진호는 문화복지부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서울에서 열리는 현실에서 희망을 전파하는 사람들, 시상식에 고복자 호떡이 영감을 주는 사회적 기업, 부문의 후보로 올랐다는 내용이었다. 진호는 3명의 개인 연설자 중 1명으로 초청받았다. 그는 편지를 접어 책상 위에 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복자 할머니가 그것을 보고 물었다. 안 갈 거니? 진호가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가장 맛있는 호떡은 광고가 필요 없는 호떡이라고요. 저도 그 호떡 같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상식 날, 진호는 전주에 남아 낯선 사람을 위한 무료 호떡 행사를 열었다. 가게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호떡을 먹도록 초대받았고 손으로 쓴 작은 종이가 함께 주어졌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달콤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면요. 그날 밤 정리를 마치고 그는 영숙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메어 있었다. 내 동생이 늘 아들을 데려가고 싶어 했던 곳이 있어. 하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지. 다음 날, 진호는 바람이 잔잔하게 불고 파도가 부드럽게 치는 통영 해변의 묘지를 찾았다. 소박한 묘지 한가운데 작은 비석에 간결한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한수연. 평생을 사과하며 살았지만 더 이상 사과할 필요 없는 사람. 영숙이 그의 등 뒤에 조용히 서 있었다. 언니는 몇 번 사람을 고용해서 전주에 갔었어. 멀리서 내가 잘하는 걸 지켜봤지. 하지만 한 번도 들어갈 용기를 내지 못했어. 진호는 무릎을 꿇고 비석 위에 호떡 하나를 놓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그저 하늘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어머니를 원망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영원히 남아있더라도 떠나도록 강요당한다는 것을요. 용서합니다. 떠나기 전 진호는 주머니에서 빛바랜 손수건, 복자 할머니가 처음 그의 손을 닦아주었던 그 손수건을 꺼내 비석 옆에 놓았다. 저에게는 2명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가 속삭였다. 한 분은 제게 생명을 주셨고 다른 한 분은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분 모두 어머니로서 온전하셨습니다. 묘지를 방문한 지 2달 후 고복자 호떡가게는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다. 요란하지도 화려한 배경도 없이 그저 흰천을 깐 긴 호떡 테이블과 뒷마당 주위에 놓인 나무 의자뿐이었다. 전주 전체가 기억을 되살리는 듯했다. 노인들은 손주를 안고 학생들은 지나가다 들르고 광주, 부산, 서울의 자원봉사자들도 모여들었다. 진호는 정장을 입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앞치마를 두르고 평소처럼 호떡을 구웠다. 그의 옷에는 작은 배지가 달려 있었다. 첫 호떡은 마지막 사람을 위해.
복자 할머니는 가운데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하얗게 샌 머리, 흐릿한 눈, 하지만 얼굴은 환했다. 미래가 그녀 옆에 앉아 배를 쓰다듬었다. 그녀는 방금 임신 3개월이라는 것을 알았다. 남편은 수역, 말을 못하던 그 청년, 지금은 대구 고복자 지점장이었다. 이전에 부정적인 기사를 썼던 한 늙은 기자가 호떡줄 맨 끝에 조용히 서 있었다. 차례가 되자 그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틀렸었습니다.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의 손에 호떡 하나를 얹어주며 미소 지었다. 그럼 오늘 다시 시작하시죠. 노을이 질 때 진호는 모든 사람에게 1분간 침묵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마이크를 켜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20년 전 한 할머니께서 비 속에서 한 아이를 주우셨습니다. 아무도 그 아이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살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믿었습니다. 단 한 번 그 아이에게 호떡 하나를 주는 것만으로도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고. 10년 후 그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일을 해보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호떡 때문이 아니라 호떡이 상징하는 것, 바로 이어짐 때문에. 복자 할머니는 진호가 자리에 앉자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내가 해냈구나. 진호가 희미하게 웃었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그저 계속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는 내가 나를 가르치고 있구나.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후 진호는 첫 호떡 수레가 있던 낡은 창고로 들어갔다. 나무 찬장 구석에서 그는 낡은 깡통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손편지, 낡은 사진, 그리고 삐뚤빼뚤한 그림이 들어 있었다. 할머니가 소년의 손을 잡고 있고 뒤에서는 호떡 수레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림. 그는 그 그림을 본점 벽에 붙였다. 그림 아래에 그는 이렇게 썼다. 만약 당신이 버려진 적이 있다면 이곳이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진호의 이야기는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지지도 교과서에 인용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 고복자라는 이름이 붙은 곳 어디에서든 무료 호떡을 받을 때마다 계속해서 살아났다는 것이다. 어느 봄날 아침 한 소년이 가게에 들어와 흑투성이 얼굴로 문가에 조용히 서 있었다. 진호가 나와 그에게 따뜻한 호떡 하나를 건넸다. 배고프니?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먼저 먹어. 다른 건 나중에 하자. 이야기는 다시 시작되었다. 첫 호떡, 마지막 사람을 위해. 아마 우리 모두는 상처받고 분주한 삶 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이 우리를 믿어주고 단 한 번의 포옹, 적절한 때의 작은 호떡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지게 됩니다. 진호는 야망 때문에 사업가가 된 것이 아니라 배고팠고 먹을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어쩌면 언젠가 당신이 바로 그 작은 호떡을 필요한 누군가에게 건네주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니까요.